책 때문에 제가 작가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와, 이건 진짜 찢었다. 추천해달라고 하면 이거부터 읽어봐 권하는 책입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도요. 게으른 거 당연한 거다. 그게 너의 힘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랜 시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온 한국 문학의 정수. 그 이름만으로 가슴 뛰는 작품들을 이야기하는 시간. 올타임 레전드 이상문학상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예소연입니다. 오늘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문지혁입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자 곽수빈입니다. 이상문학상 작품집 올해 책임 편집을 맡았습니다. 우리 세 명이 같이 만나게 된 게 이상문학상으로 만나게 되기도 했고, 소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꾸준히 읽어온 사람으로서 이상문학상이 되게 각별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두 분 작가님들한테 이상문학상이 어떤 의미인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상문학상 하면은 옛날에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읽었던 책이라고 기억에 남는데요. 또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았어서 인상에 되게 강하게 남았는데 상을 받고 또 이런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되게 영광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상이라는 이름은 교과서에서 맞아요.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는 데다가 상이 이제 50년 정도 이어져 오다 보니까 수상 작품집만 훑어봐도 어떤 우리나라 문학의 문학사를 그냥 다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항상 챙겨보았던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편집을 맡았을 때 모든 작가님들, 모든 독자님들이 다 아는 상이고 다 아는 표지에 거기에다가 하나 얻는 책을 만든다는 게 너무너무 떨렸고 지금도 떨려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수상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대상 수상작인 그 개와 혁명, 예소연 작가님 먼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말 그대로 개와 혁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작은 해프닝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작다고도 느껴지지 않는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소설의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고 훌륭한 것 같은데요. 맞아. 왜냐하면 개라는 건 굉장히 친숙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존재인데 그 뒤에 붙은 혁명은 아주 추상적이고 크고 압도적인 그런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이 이질적인 두 단어를 하나로 넣어서 제목을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라는 게 되게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제도를 가로지를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비인간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비인간 존재가 꼭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데려올 수 있는 비인간 존재가 개였던 것 같아요. 초고에서부터 그 제목이었어요? 개는 있었던 것 같은데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쓰기가 주저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제목에 혁명이라는 그 무게를 넣기가 되게 주저하게 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 네. 들기도 해서 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친구가 너무 좋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 제목이 뭐랄까 좀 세련되고 동시대적이라고 느낀 게 제가 대학 때는 혁명의 개 이런 말을 많이 쓰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개도 같이 추상으로 딸려가 버리는데 그 개를 올려서 맞아, 동등하게 A와 B로 해버린 거잖아요. 게다가 그냥 개가 아니라 그 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순간 딱 혁명과 개의 어떤 균형, 무게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 개와 혁명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표지가 이상문학상의 새 출발에 좀 어울리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잘 안 쓰는 무거운 단어를 끄집어 주신 게 저도 문지혁 쌤처럼 좋았고 그런 단어를 쓰면서도 되게 유머러스함을 놓치지 않는 게 결국 이 제목의 정체성이랑 같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제 문지혁 작가님의 수상작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와요. 주인공은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뉴욕이 건너다 보이는 이제 뉴저지에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허리케인이 오는 거죠. 문제는 이 친구가 사는 집이 그렇게 좋고 비싸고 안전한 집이 아니라서
물이 차오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동네에 살고 있는 부자 친구, 이제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을 하는데, 구조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이제 나를 좀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룻밤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자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소설인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계급인데, 이 주인공이 어떤 식의 계급 격차, 차이를 느끼는가, 자기가 자신의 노력으로 올라갈 수 없는 어떤 천장 같은 걸 느낄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끝난 소설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허리케인 나이트라는 소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상징물들을 쓸 때 섬세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그게 그냥 시계가 아니라 롤렉스 시계라는 게 맞아요. 포인트. 네. 물론 저도 롤렉스를 가져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상징이더라고요. 계급을 나타내는 가장 간명한 계급적인 상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시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계는 되게 조그만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것들도 있고, 내가 그 가치를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부자인데 그냥 저렴한 시계를 찰 수도 있고, 이런 게 다양한 어떤 맥락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오늘 비록 카시오 시계를 사고 왔지만 롤렉스 시계라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계급적 상징을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 편집을 하면서 대담을 봤을 때 결말부가 막판에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결말이 나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상당히 작가로서 택하기 힘든 좀 비열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결말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그 결말이 만들어졌는지 조금 궁금했어요. 저도 이 소설 쓰면서 이제 결말 부분을 고심했는데 원래 버전은 좀 밋밋한 쪽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양치를 하러 가는데 맞아.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인공의 나를 많이 투영시키기는 했지만 이 주인공이 만약에 나와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면, 조금 더 얘를 자유롭게 해준다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어울리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소설로 봤을 때는 그나마 조금 더 나아진 결말이 아닌가, 이렇게.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도 진짜 충격받았고 상상을 못했어. 맞아. 어디 책에서 쓰셨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네. 나의 삶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의 방식으로 쓰신다고. 맞아요. 좋은 소설이라는 게 제 기준에서 소설 속의 인물들을 좀 자유롭게 해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나에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다른 평행 우주로 보내버릴 수 있을 때, 그때 소설이 자기 나름의 생명력을 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 인물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심을 하는 그 과정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맞아요. 너무 네. 힘들어요. 잠깐의 휴지가 그래서 필요한 네. 것 같아요. 쭉 밀어붙인 다음에 잠깐 쉬고 거리를 갖고 이걸 돌아보면 그 순간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이 인물들의 다른 가능성들이 조금 무의식 속에서 떠오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사실은 행운의 영역? 좀 종교적으로 말하면 약간 은총의 영역이라서 작가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좋은 작가가 되는 것 같아요. 작품 이야기만으로도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가는데, 48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상문학상 수상작들 중에 딱 한 편만 골라서 나의 원픽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한다면 어떤 작품을 고르시겠어요? 저는 2012년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김영하 선생님의 옥수수와 나를 꼽고 싶은데요.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저는 그때 데뷔한 지 3년 차 된 작가였거든요. 그리고 앞이 이제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소설을 쓰는 건지 뭐 이 길이 맞는 건지 막 의심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평소에도 좋아했던, 지망생 시절부터 좋아했던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을 읽은 거죠. 소설은 너무 재밌는데 읽을수록 너무 어떤 열패감이랄까요? 세상에 이렇게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데, 낯선 나라에서 한국어로 소설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 소설은 이렇게 훌륭하고, 근데 소설이 막 힘을 주고 막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힘을 이렇게 쫙 빼고 쓰는데도 소설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는데 심지어 가볍지도 않단 말이야. 저에게는 그때 그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읽었던 순간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거 도입부가 엄청 강렬한 거랑,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사 위주로만 흘러가는
소설이 갈수록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보통 선생님들이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대사만 쭉 이렇게 선생님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네네, 밀도가 떨어지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데 역시 이제 진짜 뛰어난 작가는 그런 규칙 따위 다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취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해서 저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기도 해요. 편집자님은 어떤 작품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46회였나요? 홈 스위트 홈을 꼽고 싶은데 아픈 주인공이 집을 가꾸는 내용이잖아요. 사그라드는 삶의 앞에서 뭔가 생을 가꾸고 꾸미려고 한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삶의 존엄을 얘기를 하는 작품이겠죠. 제가 진짜 좋았던 거는 그 어떤 판타지도 아니고 SF도 아닌데 그 마법적인 시간선이 있잖아요. 영화 어라이벌처럼 미래를 회상하고 미래를 기억하고 과거로 향해 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간선이 엉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마법적이면서도 강렬한 그냥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되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제가 느끼기엔 되게 인상 깊었고 그 물이 달다라고 말하는 맞아.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찡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그게 한 2번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물이 달다라는 순간이 저도 너무 공감이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셨지? 하면서 진짜 좋았던 문장이었어요. 작가님은 어떤 작품 기억에 남으세요? 손보미 작가님의 불장난이라는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떤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면서도 그 감정이 독특한데 내 감정과 닮아 있다고 쓰는 게 참 어렵다고 느껴요. 그 어떤 청소년기에 대한 이상한 열띤 감각들을 너무 잘 표현하셔서 그게 너무 좋았고 아이들끼리 패션쇼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면에 냄새가 막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땀 냄새 같은 게.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과 그 문장을 켜켜이 쌓아 올리면서 어떤 감정선을 이끌어내는 그 감각이 너무 탁월하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저도 손보미 작가님 소설 읽으면 글쓰기를 공부해서 뭘 하나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글을 써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나오는 대로 쓰는데 그게 소설이 되는 묘한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 힘이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각자 가장 인상 깊으셨던 이상문학상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 각자에게 영향을 준 인생책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첫 번째 인생책은 폴 오스터라는 미국 소설가의 빵 굽는 타자기라는 자서전 혹은 자전적인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책 때문에 제가 작가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책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의사나 경찰관이 되는 것은 하나의 진로 결정이지만 작가가 되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군대 훈련소에서 읽고 그렇구나, 나는 작가가 될 운명이구나 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죠. 아무도 저한테 작가가 되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걸 이제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에겐 이 문장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제 인생에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책도 폴 오스터 작가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폴 오스터라는 작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작가의 어떤 인생을 다룬 훌륭한 자서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파라이리의 축복받은 집이라는 소설집을 골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잘 구성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단편 하나하나가 작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되게 확장되는 느낌이 들고 그 종국에 가서는 그 작은 이야기까지 놓치지 않는 되게 완결성을 되게 갖추고 있는 소설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소설집에서 섹시라는 소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도입부가 너무 재밌거든요. 그 회사 동료, 직장 동료가 형부가 비행기에서 어떤 여자랑 눈이 맞아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영국 사람이랑 바람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는 주인공의 이야기도 아니고
친구의 사촌 동생 이야기여서 되게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사촌 언니의 아들까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단편인데 근데 되게 호흡이 길어요. 호흡이 긴데 그 중심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갈 수 있지라고 의심하면서 읽는데 정말 진짜 궤를 딱딱 맞추듯이 다 연결해 나가요. 근데 그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마침표를 딱 보는 순간 와 이건 진짜 찢었다 라는 생각이 찢었다. 들더라고요. 저도 중파라일이 소설 볼 때마다 아 이거는 정말 그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되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이탈리아어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 에세이도 쓰셨잖아요. 근데 그 에세이에서 낯선 언어로 글을 쓰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압도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그런 네. 기지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실행력이 있고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에 가서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작가님 어디 다른 인터뷰에서 그거 각별한 인생책으로 또 꼽아주신 거 본 것 같아요. 맞죠? 네. 이탈리아어로 쓴 에세이? 네,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네. 책. 네. 심지어 중파라일이는 이제 인도계 이민자의 자녀니까 넓게 보면 이민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떠나온 언어가 있고 새로 배운 언어가 있는데 또 다른 언어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한국어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정말요. 슬퍼지네요. 선생님들 되게 전반적인 정서가 열패감. 제가 들고 온 책은 그림책인데 좋아해라는 그림책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작가님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저희 집에도 있는 책입니다. 진짜요? 네. 이게 대사가 텍스트가 좋아해 이 세 글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림보다는 텍스트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휙휙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대사가 없는 순간이 나와요. 좋아해라고 하고 바닷가에서 나오고 두 아이가 놀고 있고 마지막엔 두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클로즈업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찌릿찌릿하거든요. 이건 신기한 우연인데요. 저는 이제 며칠 전에도 이 책을 읽어줬는데 애기한테. 네, 지금 한글을 읽고 쓰지는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읽어달라고 하는데 좋아해만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해라고 계속 똑같이 읽으니까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빠 똑바로 읽어. 제대로 그럴 읽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없는 말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 톤을 계속 바꿔서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저를 계속 어떻게 다음에 다른 톤으로 읽을지를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상당히 저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던 책으로 그러네요. 네, 마침 생각이 듭니다. 읽어주셨구나. 저는 이게 이 두 친구의 이야기로 읽게 되는 순간부터 이게 좋아가 아니라 좋아해인 것도 너무 좋았고 같이 사는 커플 친구한테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이 책 남자 커플 친구한테. 저한테는 이게 되게 퀴어하게 읽히기도 했고 그림책이라는 게 글과 그림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우리한테 한 번 더 층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가르쳐준 책이기도 하고 너무 예쁘고 뭉클하잖아요. 그래서 꼭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고전 중에서 한 권 골라봤는데요. 저에게 뭐랄까 애증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개인적으로는 학부 졸업 논문을 쓸 때 저를 많이 고생시켰던 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억지로 들어야 되니까 이 책의 진가를 잘 모르다가 셰익스피어가 죽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정도거든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문과 학생들이 그럴 텐데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탁월한 책이구나. 이 리어왕의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장 큰 질문,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구인지 네가 좀 말해줄래? 라고 물어보는 이 리어의 다급한 외침 속에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들이 들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되게 근원적인 질문하고 마주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근원적인 질문을 언젠가부터는 되게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마주하게 되는 그 독서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혹시 요즘에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하시는지? 요즘에는 이제 제가 고전이라서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읽었거나 읽었지만
그 진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문자만 해석하고 지나갔던 책들의 목록을 만들고 있어요. 읽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읽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인데, 이 책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세계 고전에 처음 입문하면서 읽었던 책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서점에 데려가서 너가 사고 싶은 책을, 읽고 싶은 책을 10권을 골라라. 와.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집도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도 근검과 절약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유독 그날 그 서점에서 10권을 고르라는 거예요. 10권은 되게 많잖아요. 네, 중1에 이제 들어가는 학생한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다가 전혀 모르지만 궁금한 책도 사볼 수 있게 됐어요. 다만 그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제롬과 알리샤라는 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둘이 사촌이라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을 하게 되고 금지된 사랑을 하다가 둘 다 불행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드가 하고 싶었던 말은 플라토닉 러브의 허구성을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아름답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춘기에 막 진입하는 소년이 플라토닉 러브가 진짜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게 저의 20대를 망쳐버렸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좁은 문을 고를... 그게 이제 성경 구절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근데 제가 또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뭔가 들어본 표현인 거죠. 좁은 문이. Straight is the gate라는 이 제목에 뭔가 끌려가지고 사게 된 것 같아요. 요 고전 두 개 말씀하시니까 그 아까 언급하신 읽긴 읽었는데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저도요. 특히 셰익스피어? 완전 알지만 모른다에 가깝다는 느낌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원래 고전의 정의가 제목은 알지만 아무도 안 읽은 책이잖아요. 네. 20대 때 그런 고전을 읽을 때는 이 작품이 이미 대단하다고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독할 여지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대단함의 모습으로 투영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시절에 읽었던 그 고전들을 다시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고전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고전에 압도돼서 학생 때는 이거 좋으니까 읽어, 안 좋으면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맞아. 성인이 돼서 다시 읽으면 그때의 기준으로 좋은 작품이지만 지금 아닐 수도 있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고전에 대한 권위를 내가 스스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읽고 실망하는 것도 저는 손해나 어떤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접 부딪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두 번째 인생책은 레이 브래드버리의 온 여름을 이 하루에 라는 소설집인데요. 왜 레이 브래드버리의 소설이 좋으냐면은 일단 재미있어요. 그리고 문체가 되게 서정적이어서 읽는 재미도 너무 있어요. 저는 특히 온 여름을 이 하루에 있는 단편집을 되게 빠짐없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소년이라는 단편을 되게 좋아해요. 마녀 할머니한테 가족이 소년을 버리고 간 거예요. 이 마녀 할머니를 뭐 무서워하나 뭐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는데, 이 할머니는 너무 외로운 나머지 소년을 자기 양자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꼬시는 거예요. 내가 뭐 개구리 어떻게 튀겨줄게 막 이러면서 막 마법을 이렇게 부릴 수 있다 이렇게 꼬시다가 너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혹한 거예요.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할머니 옆에 붙어 있게 되는데, 사실은 투명인간을 못 만들었는데 만든 척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귀여워요. 그게 너무 재밌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소년이 떠나는데 그 할머니가 그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되게 중얼거리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짧은 단편 안에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레이 브래드버리는 사실 화씨 451의 작가라서 그쵸, 네. 그걸로 각인되어 있지만 단편도 너무 잘 쓰고 말씀하신 그 서정적인 문체가 어떤 이야기를 거기에 올려놔도 다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그 서정성이
약간 밍밍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서정적이고 수채화 같은 아련한 게, 근데 그게 그 작가님이 태어나신 연도를 보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서정적일 그 수 없는 시대에 네, 태어나셨는데 네. 비관주의, 염세주의가 있으면서 뭔가 되게 이상주의적이고 미래를 꿈꾸는데 그 미래는 디스토피아고, 이런 것이 그 시대에 생각했던 게 저랑 겹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시대에 여기까지 왔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때 이제 그게 좀 확 오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작가님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책은 에세이인데요.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예요. 상실을 겪거나 겪는 중인 사람들과 함께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가가 장례를 치르면서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언젠가 무거운 마음과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놀라게 하는 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대상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마음과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되게 인상 깊게 느껴졌고, 일기라는 어떤 그 종이 뭉치에다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쪽지에다 넣어서 네. 쓰고 넣고를 했다는 걸 상상을 하면은 책으로 엮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써내려간 글이라는 게 더 여실히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책상에 조그만 상자를 하나 놓고 그때그때 조그만 메모지 같은 데 써서 쓰고 넣어놓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장면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글쓰기도 사실 저의 글쓰기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삶에서의 단편을 쪽지에 써가지고 그걸 상자에 모으는 행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하루하루라는 쪽지에 뭔가를 끄적여서 그걸 모아서 하나의 삶이 되는 행위, 그렇게 생각하면 저에게는 그게 되게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장면처럼 느껴지네요. 저는 이번에 그 작가님이 이거를 찝어주셨다고 해가지고 이걸 읽었어요. 근데 학자의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는데 이건 막 너무 절절하게 끓는 한 장 한 장 그런 메모들인 거예요. 근데 이 옛날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의 아주 큰 상실을 겪어본 적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미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반드시 겪을 거잖아요. 이 먼 과거의 쪽지들이 내 미래처럼 느껴졌던 게 하나가 있었고, 최근에 제가 막 또 우연찮게 좀 슬픈 일을 겪으신 분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선물을 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왠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쵸. 뭔가 어떤 상실에 대한 뭔가 그런 과정을 진행 중인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어렵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당사자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너무 고맙고 작은 제스처 하나도 진짜 귀중하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힘들 때는 오히려 그 무게가 너무 크니까 타인이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좀 선물해 준다면 저는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걸 읽었을 때 정말 많이 울 것 같고, 그 감정을 내가 계속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마지막 책은 데이비드 실즈라는 작가의 문학은 어떻게 내 삶을 구했는가 라는 책인데요. 제가 2010년에 데뷔했는데 한 10년 정도 작가로서는 좀 헤맸거든요. 어떤 성취의 결과물 혹은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고 내가 왜 소설을 써야 되나를 10년 만에 다시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은 그만하자였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만두려고 하니까 억울한 감정이 많이 들었고, 지나간 내 인생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닌데 괜히 폴 오스터의 문장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괜히 엄한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제 지난 삶을 부정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읽게 된 책인데요. 되게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인용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랄프 월더 에머슨이라는 작가의 문장을 인용해 두었는데 이런 거예요. 글을 쓴다는 거는 쓰다가 화살이 다 떨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관역에 던지는 거다. 그 문장이 저한테 딱 박혔어요. 말하자면 그때 저는 10년차 작가지만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작가로서 화살이 다 떨어졌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더 이상 내가 활 쏘는 걸 원하지 않아. 어떡하지? 그만둬야 되나? 이 양궁장을, 이 활을 내려놓고 나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에머슨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자신을 던져.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내 얘기를 그냥 써볼까? 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때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한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썼던 초고가 초급 한국어라는 책이고,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아직까지 소설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문학은 어떻게 내 삶을 구했는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게 저의 삶을 조금 구한 측면이 있다 라는 점에서 이 거창한 제목도 저에게는 진실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로 인생책이라고 할 만한 그 사연과 서사를 가지고 계시네요. 방금 이 짧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사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맞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 선생님들이 아무도 한국 문학을 안 고르셔가지고 제가 한국 문학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저는 정세랑 작가님의 제인, 제욱, 제훈을 진짜로 너무 좋아해요. 정세랑 작가님이 워낙에 소시민 히어로물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항상 제 심금을 울리는데요. 저는 어떤 이야기 속 인물이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거를 항상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피프티 피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보건교사 아는 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범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인, 제욱, 제우는 적당히 평범한 사람이 적당한 능력을 가지고서 되게 애쓰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그 적당한 온도가 저한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꽤 여러 번 읽었고, 책 잘 안 읽는 친구가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이거부터 읽어봐 하고 권하는 책입니다. 거의 각자 인물들이 약간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아주 있잖아요. 약간의 포인트. 네. 근데 만약 그런 능력이 편집자님께도 주어진다면 어떤 능력 갖고 싶으세요? 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 순간 고통스러울 것도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겪게 될 아주 작은 불운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 그럼 알려주게요? 네. 오늘 저 길로 가면은 껌을 밟게 될 거야. 정도의 불운. 네. 하지만 그게 어떤 전체적인 운명의 흐름은 거스르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약간 무서우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인, 제욱, 제훈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결말이 사실 저한테는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히어로가 되는 순간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확 바뀌어서 갑자기 영웅 아이언맨처럼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뭐 세상 구한 것도 없었던 일처럼, 심지어 서로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인물들이 각자 비밀로 남겨둔 채로 돌아온다는 점.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작은 무언가는 바꾸고 변화시켰다 라는 네. 그게 항상 저에게 뭔가 포인트가 되나 봐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책은 에밀 시오랑의 태어났음의 불편함입니다. 이 책은 이제 아포리즘 모음집이어서 되게 어디를 펼쳐도 그냥 처음부터 읽은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새벽 시간에 읽기가 참 좋아요. 되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에밀 시오랑이라는 사람이 되게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비관에서 얻어지는 힘이 오히려 있어요. 왜냐면 계속 아이러니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삶에 대한 그런 비관을 얘기하면서도 게으른 거 당연한 거다. 그게 너의 힘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다. 네, 근데 사실 요즘 열심히 사는 게 되게 당연하고 그게 건강한 삶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오랑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오랑의 이야기가 되게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새벽 시간에. 네.
제가 되게 무쓸모하다고 느끼고 태어났음 자체가 불편할 때 또 당장 네. 읽을래요. 저에게 꼭 필요한 저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을래요. 네. 지금 네. 태어난 거 너무 불편해요 지금. 읽으면서 정말 좋았던 이야기들은 막 별표를 쳐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십니까? 나는 나를 견딥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조하르에는 유대교 경전인데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꽃들이 나타났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 생각에는 오히려 꽃들이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 같다. 인간의 출현으로 경악한 꽃들은 아직도 그 경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주고 장창해요. 정말 귀감이 되는 책이에요. 네, 당장 사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당장 오늘 제일 영업당한 책이에요. 오늘의 올타임 레전드 이상문학상 편이라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좀 어떠셨는지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일단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게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모임에도 많이 안 나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혼자만 책을 읽어왔는데 이렇게 같이 책 얘기를 나누니까 진짜 즐겁고 옛날로 돌아간 느낌? 정말 열심히 책 읽고 이야기 나누었던 때로 돌아간 느낌이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두 분 만나 뵈서 너무 네. 반가웠고요. 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책에 비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책 얘기만 했는데도 두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았고 저의 리스트에 또 많은 책들이 추가되어서 이거 언제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록을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분의 그 후기를 합친 게 저희 후기인데요. 편집자로 일하다 보면은 제가 만든 책 혹은 저희 회사의 책이 아니고 다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리가 생각보다 없어지고 작가님들도 아마 자신의 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타 출판사의 책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저도 그런 점에서 좀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고 이상하게 책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을 너무 깊이 알아버렸다라는 인상도 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한창 사실 열심히 마감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필 계획이나 그런 거 좀 들려주세요. 저는 소설을 쓰는 걸 계속 할 텐데 어떻게 쓰느냐에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내가 쓰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다잡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소설을 좀 써나가고 싶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 중인데요. 이 방학 중에 장편 소설을 완성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로 이어지는 한국어 시리즈의 세 번째 소설을 쓰고 있고요. 실전 한국어라는 제목으로 소설 쓰고 있고 이제 8월까지 초고를 마쳐야 해서 요즘 계속 매일 밤을 새고 있습니다. 두 분은 힘드시겠지만 저는 매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작가님의 다음 작품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저희 2025년 제48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그 개와 혁명 그리고 예소연 작가님, 문지혁 작가님 두 분의 다음 작품까지 많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